안녕하세요. 떠먹여주는 지식 떠먹지입니다. 한밤중에 아이가 펄펄 끓거나 갑자기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밀려올 때 우리는 주저없이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의사를 만나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서 약을 타서 집에 오기까지 불과 한두 시간이면 충분하죠. 심지어 이 모든 과정에 드는 비용은 커피 한두 잔 값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기에 이것을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하루의 일과를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그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어떤 선진국에서는 의사 얼굴을 보기 위해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응급실 하룻밤 대가로 1,000만 원이 넘는 청구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 압도적이고 편리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은 도대체 어떻게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공짜 구급차와 단돈 5,000원짜리 전문의 진료 뒤에 숨겨진 진짜 구조는 무엇인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완벽해 보이던 시스템이 붕괴의 위기를 맞고 있는지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벼운 감기 증상만으로도 5,000원 안팎의 비용을 내고 전문의를 만나는 동안 서구권 선진국들의 환자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의료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무상의료의 상징으로 불리는 영국의 국민보건 서비스는 모든 진료가 무료라는 타이틀을 내세우지만 그 대가를 돈 대신 끝없는 시간으로 지불하게 만듭니다. 영국의 의료 시스템은 국가가 세금으로 예산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때문에 병상과 의료진의 수가 철저하게 제한되어 있죠. 진료비가 0원이라는 조건은 환자들의 수요를 무한대로 끌어올리지만 인프라 공급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순번을 기다리는 거대한 대기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영국 전체에서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환자의 수는 720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서울 시민 10명 중 8명이 병원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은 규모죠. 증상이 나타나서 전문의의 얼굴을 처음 보기 위해 1년을 대기해야 하는 환자가 수십만 명이며 암 진단을 받고도 2달 넘게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못해 대기하는 환자가 전체의 절반을 넘습니다. 병원비는 들지 않지만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허비하며 환자의 시간과 건강으로 그 비용을 대신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과 유사한 무상의료 시스템을 채택한 캐나다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캐나다 역시 주 정부가 의료 예산을 관리하며 환자들의 진료 접근성을 통제합니다. 현지 대기시간 통계에 따르면 환자가 동네 일반의를 거쳐 전문의의 수술을 받기까지 평균적으로 4달 이상을 기다려야 하며 10명 중 6명이 이 기나긴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죠. 응급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서 환자의 절반 이상이 응급실에 도착한 후 의사를 만나기까지 13시간 이상 머무르는 병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의 제공이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대기 중에 병세가 악화되는 환자들이 대거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2024년에서 2025년 통계를 살펴보면 진료나 수술을 기다리던 대기 명단에서 사망한 환자의 수가 1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무상의료라는 정책이 겉보기에는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폭발하는 수요를 제때 감당하지 못한 채 환자들을 기약 없는 기다림으로 내몰고 있는 명백한 한계를 보여줍니다. 반면 미국은 환자들을 끝없이 기다리게 하지 않는 대신 그 대가를 자본으로 엄격하게 청구합니다. 미국은 국가 주도의 단일 건강보험 대신 수백 개의 민간 보험사가 시장을 분할하고 있어 병원마다 복잡한 행정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보험사와 병원이 약값과 진료비를 철저한 시장 논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진료비 청구서는 일반적인 상식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복통으로 응급실을 방문해 컴퓨터 단층 촬영을 하고 진료를 받는 경우를 예로 들면 구급차 이용료 800달러와 촬영비 1,500달러를 포함해 총 청구액이 9,000달러를 가볍게 넘어갑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2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응급실 하룻밤 진료비로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기시간이라는 고통을 자본주의의 가격 메커니즘으로 지워버린 대신 막대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환자는 아예 병원 문턱조차 넘을 수 없도록 철저한 장벽을 세워둔 셈입니다. 우리와 이웃한 일본은 영국이나 미국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환자의 수요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한국과 유사한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동네 의원 접근성도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대형 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철저한 금전적 페널티 제도를 도입했죠. 환자가 동네 의원의 진단서나 소개장 없이 200병상 이상의 대형 병원을 바로 방문할 경우 진료비 외에 별도로 추가 요금을 의무적으로 내야만 합니다. 이 금액은 최소 7,000엔에서 시작해 도쿄의 주요 대학병원의 경우 13,000엔을 훌쩍 넘깁니다. 우리 돈으로 7만 원에서 13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단지 대형 병원을 임의로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이는 가벼운 질환을 앓는 환자가 대형 병원을 차지해 정작 중증 환자가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행정적인 교통정리 수단입니다. 일본은 이처럼 환자에게 강력한 금전적 문턱을 부여하여 국가 전체의 의료 전달 체계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선진국들의 의료 시스템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환자에게 명확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캐나다는 환자의 기나긴 대기 시간으로, 미국은 감당하기 힘든 막대한 자본으로, 일본은 대형 병원에 대한 금전적 진입 장벽으로 한정된 의료 자원의 고갈을 막고 있죠. 하지만 한국은 환자가 진료비를 적게 내면서도 진료를 위해 수개월을 기다리지 않으며 심지어 동네 의원부터 최고 수준의 대학병원까지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 그 어떤 보건정책 이론으로도 쉽게 설명되지 않는 이 독특한 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파탄 없이 유지될 수 있었는지, 그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 보아야 합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가진 독특한 구조의 기원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197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00달러를 간 넘긴 수준이었고, 대다수의 국민에게 병원 진료는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을 시작으로 직장의료보험 제도를 전격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질병을 국가가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곧 국가의 생산성 유지로 직결된다는 정책적 판단이 작용한 결과죠. 초기에는 소수의 정규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제도였지만 정부는 이를 국가적인 보건 인프라로 확장하기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습니다. 1979년에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대상을 넓혔고, 1988년에는 의료소의 계층이었던 농어촌 지역 주민들을 포괄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89년 지역 의료보험조합들이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설립되며 마침내 도시지역 자영업자까지 의료보험 체제 안으로 편입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1977년 첫 발을 내디딘 이후 불과 12년 만에 전 국민을 하나의 건강보험 테두리 안으로 묶어낸 것입니다. 이 12년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이례적인 속도인지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대적인 사회보장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했던 독일이 전 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하는 데 무려 100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웃한 일본 역시 3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점진적으로 제도를 확대해 나갔죠. 선진국들이 수십 년에 걸쳐 막대한 조세 부담과 복잡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완성한 거대한 시스템을 개발도상국이었던 한국이 단 12년 만에 행정력을 동원해 완성해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짧은 시간 안에 재정 기반이 취약한 국가가 전 국민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재무적인 전제 조건이 따랐습니다. 국민들이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액수를 국민 저항이 없는 최소한으로 낮춰야만 제도에 안착이 가능했고, 동시에 국가가 병원에 지급하는 진료비, 즉 의료수가를 철저하게 바닥으로 억눌러야만 건강보험 재정의 파탄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막대한 세금 투입이나 건강보험 기금이 충분히 쌓이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 병원의 정상적인 시장 가격을 지불했다면 제도는 출범과 동시에 붕괴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가는 의료법이라는 강력한 권력을 동원하여 진료와 수술 등 개별 의료 행위당 병원에 지급하는 가격을 실제 투입되는 원가 이하의 매우 낮은 수준으로 강제 고정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병원이라는 공급자는 환자를 진료하고 필수적인 치료를 제공할수록 장부상으로는 손실이 발생하는 기형적인 가격 통제 구조를 의무적으로 수용해야만 했죠. 통계적으로 당시 책정된 의료수가는 실제 진료 원가의 70%에서 80%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사투약 기본 진찰 수술에 이르는 모든 의료 행위의 가격표를 국가가 쥐고 원가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을 일방적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병원과 의사들에게 그 비용의 차액을 전가하는 구조를 법적으로 고착화한 것이죠. 당시 정책 위반자들은 병원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통해 나머지 적자를 스스로 보전하거나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하여 규모의 경제로 손실을 덮으라는 암묵적인 경제 논리를 강요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감기 진료를 받고 불과 5,000원 남짓한 금액을 지불하며 높은 가성비를 누릴 수 있는 출발점이 바로 1977년에 설계된 이 저부담 저수가 정책의 뼈대입니다. 도입 당시에는 열악한 국가 경제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임시 조치였지만 이 강력한 가격 통제 시스템은 50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한국 의료 시장의 근간을 이루며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국가가 가격을 철저하게 통제하여 환자의 병원 문턱을 세계에서 가장 낮게 깎아내린 결과 겉으로는 누구나 가벼운 질환에도 쉽게 병원을 찾는 압도적인 의료 접근성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의료 공급자의 경제적 손실을 강요하고 이를 오직 환자의 숫자로만 메우도록 유도하는 왜곡된 자본주의의 굴레가 깊게 새겨진 것입니다. 국가가 의료 수가를 철저하게 통제하여 진료비의 기준점을 낮추자 병원의 진입 장벽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낮아졌고 이는 곧바로 폭발적인 의료 수요의 증가로 이어졌죠.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공식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인 한 명이 1년 동안 외래 진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는 17.9회에 달합니다. 이는 회원국 평균인 6.6회보다 무려 2.7배나 높은 수치이며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 기록이죠. 수치상으로 모든 국민이 3주에 한 번꼴로 의사를 만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감기 기운이 있거나 가벼운 소화불량이 생겼을 때 서구권 국가의 환자들이 집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일반 약국에서 약을 사 먹는 것과 달리 한국 환자들은 곧바로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향합니다. 단돈 5,000원 안팎의 비용만 지불하면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으니 굳이 병을 참거나 집에서 질병이 낫기를 기다릴 경제적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낮은 문턱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동시에 꼭 필요하지 않은 경증 환자들까지 매일같이 병원으로 몰려들게 만드는 거대한 의료 쇼핑 현상을 낳았습니다. 환자들이 이처럼 자주 병원을 찾게 되자 의료기관들은 밀려드는 환자를 수용하고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인프라를 경쟁적으로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구 1000명당 병상수는 12.7개로 이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3배에 육박하며 확고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장비의 보급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단에 필수적인 고가의 첨단 의료기기인 자기 공명 영상장치나 컴퓨터 단층 촬영 기기의 보유량 역시 세계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방문한 바로 그 당일의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당일의 고가의 정밀 검사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압도적이고 편리한 인프라가 전국 곳곳에 구축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인프라의 이면에는 병원들의 치열한 생존 투쟁이 숨어 있습니다. 기본 진찰료가 원가 이하로 억눌려 있기 때문에 병원들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고가의 비급여 검사나 최첨단 장비를 활용한 정밀 검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동기가 부여된 것이죠. 이토록 화려한 통계 지표들 사이에는 아주 기형적인 모순이 하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와 병상의 개수, 그리고 첨단 장비의 보유량은 세계 1위인데 정작 그 수많은 환자를 직접 마주하고 진료해야 할 의사의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죠. 수요는 폭발적으로 넘쳐나고 이를 처리할 시설도 방대한데 정작 이를 운용할 핵심 인력인 의사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모순된 계산식이 현실에서 파탄 없이 유지되려면 정답은 단 하나뿐입니다. 아주 적은 수의 의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환자를 쉴 새 없이 진료하고 수술해야만 이 거대한 의료 인프라가 멈추지 않고 돌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병원과 의사들이 마주한 차가운 자본주의적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가가 통제하는 의료 수가는 실제 진료에 투입되는 원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고정되어 있죠.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 한 명을 붙잡고 15분이나 20분 동안 친절하고 상세하게 진료를 이어가면 오히려 병원의 적자가 불어나는 기형적인 수익 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 시간을 길게 쏟을수록 병원의 재무 상태는 악화되는 것입니다. 결국 병원이 파산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전략은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환자를 기계적으로 쳐내는 박리담회식의 운영뿐이었죠. 의사가 하루에 70명에서 많게는 100명이 넘는 환자를 진찰해야만 병원에 비싼 임대료를 내고 간호사들의 인건비를 지급하며 고가의 장비 유지비를 감당할 수 있는 손익분기점이 맞춰집니다. 의사가 환자 한 명당 단 3분 만에 진찰과 처방을 끝내고 서둘러 다음 환자를 진료실로 불러들여야만 간신히 병원 시스템이 굴러가는 3분 진료의 풍경은 의료진의 불친절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원가 이하의 저수가 정책과 폭발하는 환자의 수요 사이에서 병원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해야만 했던 경제구조가 만들어낸 가장 필연적인 결과물이죠. 겉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의료 시스템은
사실 의료진이 휴식 시간조차 반납해가며 환자를 공장의 기계처럼 진료해야만 간신히 유지되는 굴레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영국처럼 환자를 몇 달씩 기다리게 하지도 않고 미국처럼 막대한 돈을 청구하지도 않으면서 이 빠르고 저렴한 시스템을 50년 가까이 유지할 수 있었던 진짜 비결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환자가 내지 않은 비용의 공백을 의료진의 방대한 노동시간과 개인적인 희생으로 촘촘하게 메워온 것이죠. 대형 병원들은 원가에 한참 못 미치는 진료비로 인한 만성적인 적자를 피하기 위해 인건비가 가장 저렴한 전공의 인력에 병원 운영의 절대적인 부분을 의존해왔습니다. 한국의 주요 대형 병원에서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율은 30%에서 40%에 육박합니다. 이는 서구권 선진국 병원들이 10% 안팎의 비율을 유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기형적으로 높은 수치죠. 주당 80시간이 넘는 초고강도 노동을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로 감당하는 젊은 의사들이 있었기에 병원은 저수가의 압박 속에서도 수술실과 중환자실을 24시간 가동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의들 역시 연구나 환자와의 깊이 있는 상담에 시간을 쏟기보다는 하루 종일 진료실에 앉아 수십 명에서 많게는 100명에 달하는 환자를 3분 단위로 쉴 새 없이 진료해야만 병원의 손익분기점을 간신히 맞출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 의료의 압도적인 속도와 편의성은 결코 시스템 자체의 경제적 여유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인력을 한계치까지 쥐어짜며 동원한 극한의 속도전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죠. 그러나 특정 집단의 과도한 노동을 담보로 굴러가는 이 구조는 필연적으로 의료 생태계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난이도가 높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같은 필수 의료 분야가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것입니다. 생사를 오가는 중증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많은 전문 인력과 고가의 의료 장비가 동시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가 통제하는 필수 의료 분야의 수가는 실제 수술과 중증 처치에 들어가는 원가를 도저히 보전할 수 없는 수준으로 묶여있죠. 밤을 새워가며 초응급 환자의 가슴을 열고 뇌에 혈관을 잇는 고난도, 수술을 집도해도 정작 병원 입장에서는 수술을 할수록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적자를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생명을 구하는 가장 숭고하고 필수적인 일을 할수록 경제적으로는 가혹한 손실을 강요받는 구조가 고착화된 것입니다. 여기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막대한 민사상 배상액과 형사처벌의 위험성까지 더해지면서 필수 의료 현장의 부담은 임계점을 훌쩍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반면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가벼운 질환이나 건강보험의 가격 통제를 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쏟아내는 분야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용시술이나 피부관리, 그리고 각종 성형이나 통증 치료 같은 비급여 시장은 병원이 스스로 시장 논리에 따라 가격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막대한 수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죠. 짧게는 10분에서 30분이면 끝나는 간단한 비급여 시술 몇 건이 10시간 넘게 사투를 벌여야 하는 중증 심혈관 수술보다 훨씬 높은 경제적 보상을 가져다주는 현상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왜곡된 필수 의료 분야는 결국 의사들의 기피 대상 1호가 되었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인재들이 혹독한 수련 과정과 높은 법적 위험이 따르는 생명 직결 분야를 기피하고 곧바로 수익성이 보장된 미용과 성형 시장으로 대거 이탈하는 현상은 결코 개인의 이기심 때문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왜곡된 가격 보상 체계가 만들어낸 구조적 필연이죠. 동네 번화가마다 화려한 인테리어를 갖춘 피부과와 성형외과는 넘쳐나지만 정작 한밤중에 고열에 시달리는 아이를 받아줄 응급소아과, 진료소나 위험한 분만을 담당할 산부인과는 빠르게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릴수록 손해를 보게 만드는 기형적인 가격 통제 정책이 결국 국가 전체의 가장 중요한 의료 인프라 뿌리를 통째로 썩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적다는 사실에만 만족하며 이 기적 같은 시스템에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절박하게 생명을 구해야 할 결정적인 순간에 내 가족을 수술해줄 전문의를 찾지 못하는 가장 뼈아프고 치명적인 청구서를 이제야 뒤늦게 받아들고 있는 것입니다. 필수 의료의 구조적인 몰락은 곧바로 지역 의료 인프라의 연쇄적인 붕괴라는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로 이어집니다. 병원과 의료진이 수익성과 생존을 좇아 인구가 밀집되고 비급여 시장이 거대한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는 현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죠. 지방의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환자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일괄적으로 정해놓은 낮은 진료비만으로는 지방병원들이 방대한 장비, 유지비와 인건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식당이나 마트라면 손님이 적을 때 단가를 올려서 이윤을 맞출 수 있지만 의료 서비스는 전국 어디서나 국가가 정한 동일한 가격표를 적용받기 때문에 지방병원 스스로 가격을 올려 적자를 메우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결과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방도시는 철저한 의료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지방병원들이 수익을 낼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응급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고정 비용 때문입니다. 24시간 가동되어야 하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대기하는 의료진의 인건비와 특수장비 가동비가 끊임없이 발생하지만 정작 환자가 오지 않으면 이 모든 비용은 고스란히 병원의 적자로 쌓이게 되죠. 환자가 많든 적든 국가 의료망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개별 병원의 재정에만 그 부담을 떠넘겨온 방식이 지방 의료의 붕괴를 가속화한 것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지역 주민들의 일상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장 아이를 낳을 산부인과를 찾지 못해 임산부가 출산 예정일을 앞두고 몇 주 전부터 수도권으로 거처를 옮기거나 1시간 이상 차를 타고 타 도시로 원정 출산을 떠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죠. 총악을 다투는 심혈관 질환 환자나 중증 외상 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수술을 집도할 전문의와 수술실을 찾지 못해 길 위에서 수시간을 배회하는 응급실 뺑뺑이 현상도 이제는 특정 지역의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일반적인 뉴스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의료가 세계 최고 수준의 접근성을 자랑한다는 화려한 통계 지표 이면에는 특정 지방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생사의 갈림길에서 골든타임을 놓쳐야 하는 불평등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대형 병원들은 매일 아침 고속철도를 타고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는 지방 환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병상을 끝없이 늘리고 진료 시스템을 확장하고 있죠. 하지만 정작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 사회의 기초적인 의료망은 텅 비어버리는 기형적인 쏠림 현상이 완전히 고착화되었습니다. 감기나 소화불량 같은 가벼운 질환에는 동네에서 5,000원에 쉽게 치료받으면서 정작 생명이 위급하고 고난도 수술이 필요한 결정적인 순간에는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대한민국 의료의 실제 모습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도로와 인프라 투자를 단행하고 있지만 정작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명을 지켜줄 필수 병원과 의사가 사라진다면 그 어떤 균형 발전 정책도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불거진 대규모 의료 공백 사태는 우리가 50년 가까이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이 값싸고 빠른 시스템이 사실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증명했습니다. 이 거대한 구조가 외부의 충격이나 인력 이탈에 극도로 취약하며 언제 멈춰서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아슬아슬한 뼈대 위를 걷고 있었다는 사실을 온 국민이 실감하게 된 계기였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